대통령 집무실의 조명이 꺼졌습니다. 최고 권력자가 수화기를 들었지만 아무런 신호음도 들리지 않습니다. 컴퓨터 모니터의 인터넷 연결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9천만 명의 국민을 어둠 속에 가둔 그 통신 차단이 이제 이란의 대통령 본인마저 완벽하게 고립시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오류가 아닙니다. 한 국가의 운명을 책임지는 지도자가 자신의 집무실에서 외부 세계와 단절되었다는 것은 조용한 쿠데타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이란 심장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리 없는 권력 암투의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란의 대통령 마수드 페제시키안은 지금 가장 철저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감옥은 바로 자신의 권좌입니다. 그는 외부로 구조 요청을 보낼 수도 없고 심지어 자신의 장관들에게 지시를 내릴 수도 없습니다. 통신망을 장악한 자들이 곧 국가를 장악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거로 뽑힌 대통령을 철저히 투명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시계를 정확히 24시간 전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국가안보회의가 열렸던 그 숨막히는 밀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4시간 전 국가안보회의실의 공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걸어들어와 역사에 남을 충격적인 선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걸프 지역의 이웃 국가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란 군대가 저지른 일방적인 공격에 대해 대통령의 이름으로 공식적인 사과를 전한 것입니다. 그는 군대의 지휘관들이 부재한 상황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고 시인하며 이란은 결코 이웃 국가를 공격할 의도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고 권력자가 자신의 군대를 통제하지 못했다고 전 세계에 고백한 것과 다름없는 이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군부의 분노를 각오하면서까지 무릎을 꿇은 이유는 명백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폭탄보다 더 무서운 경제 붕괴의 보고서가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포연 속에서 이란의 경제는 이미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단 30일 만에 식료품 가격이 50%나 폭등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실은 더욱 참혹합니다. 빵과 곡물 가격은 1년 전보다 140% 올랐고 고기 가격은 135% 상승했습니다. 심지어 식용유 가격은 219%라는 경악스러운 폭등세를 기록했습니다. 국민들은 미사일이 떨어지기 전에 굶어 죽을 판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알고 있었습니다. 혁명수비대가 주장하는 성전이나 강경한 군사적 대응은 결국 국가의 자살 행위라는 것을 말입니다. 전쟁 자금을 대기 위해 중앙은행은 쉴 새 없이 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500만 리알짜리 지폐를 발행한 지 단 이틀 만에 1000만 리알짜리 지폐를 다시 찍어내야 하는 기막힌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1000만 리알의 실제 가치는 겨우 7달러에 불과합니다. 시민들은 미사일 공격의 공포 속에서 언제 휴지 조각이 될지 모르는 현금을 찾기 위해 은행 앞에 끝없는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차단되면서 디지털 결제 시스템은 완전히 멈췄고 기업과 공장은 원자재를 주문하지 못해 마비되었습니다. 피를 흘리는 것은 군인들이 아니라 거리에 선 평범한 국민들이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상황을 우리가 흔히 아는 일상적인 모습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이란의 현재 권력 구조는 마치 거대한 회사의 모습과 같습니다. 대통령은 회사를 경영하고 직원들의 월급을 책임지는 최고 경영자입니다. 반면 혁명수비대는 회사의 경비와 보안을 담당하는 경비대입니다. 정상적인 회사라면 최고 경영자가 경비대를 통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란이라는 회사에서는 경비대가 이웃 회사의 유리창을 박살내고 사방에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할 위기에 처하자 최고 경영자가 이웃 회사 사장들에게 찾아가 우리 경비대가 통제를 벗어났다며 제발 고소만은 참아달라고 엎드려 빌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것은 그 사과를 하고 돌아온 최고 경영자를 향해 경비대가 총을 겨누고 회장실의 전화선과 인터넷선을 모두 가위로 잘라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란의 닫힌 문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리 없는 내전의 본질입니다. 대통령이 절망하고 있던 바로 그 시각거리에 있는 일반 국민들의 삶은 지옥 그 자체로 변해 있었습니다. 인터넷 차단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곧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통신이 끊긴 병원의 응급실을 상상해 보십시오. 부상자와 환자들이 끝없이 밀려들고 있지만 의사들은 환자의 과거 병력도 어떤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는지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처방전 시스템이 마비되었고 수술에 필요한 필수 의료품을 주문할 수 있는 연락망조차 끊어졌습니다. 환자를 살려야 할 의사들이 텅 빈 컴퓨터 화면만 바라보며 절망적인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무고한 생명들이 정치적 계산과 권력 암투의 희생양으로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혁명 수비대는 체제 안정을 명분으로 인터넷을 끊었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끊어버린 것은 국민들의 숨통이었습니다. 다시 어두운 집무실에 홀로 앉아있는 대통령의 시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는 취임 당시 국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파탄난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말입니다. 국민들은 그 약속에 희망을 걸고 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 최고 지도자와 군부의 강경파들은 그가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모든 길을 막아섰습니다.
개혁은 시작조차 하지 못했고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분노한 수많은 군중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정권은 그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했습니다. 수만 명의 목숨이 희생되는 끔찍한 비극 속에서 대통령은 자신의 무력함에 뼈저린 절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제 그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한 국가의 공식적인 수장이지만 그에게 남은 권력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을 캄캄한 방 안에서 홀로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대통령은 결단해야만 했습니다. 전쟁을 멈추고 제재 완화를 통해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자신의 선거 공약을 지키기 위해 그는 스스로 방패막이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이란이 주변 국가의 긴장을 완화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정을 잠재워야만 숨이 끊어져가는 경제의 산소 호흡기를 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혁명 수비대의 강경한 확전 논리에 맞서 홀로 외교적 사과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것은 군사 정권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였지만 동시에 국가의 완전한 파멸을 막기 위한 유일한 비상구였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생존을 위해 군부의 총구 앞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셈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란 심장부에서 벌어지는 이 팽팽한 대립을 어떻게 보십니까? 군부의 분노를 사면서까지 주변국의 고개를 숙이고 전쟁을 멈추려 한 대통령의 이 선택을 여러분은 국민을 살리려는 진정한 지도자의 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군부를 통제하지 못하는 허수아비의 비겁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혜라고 생각하신다면, 지혜를 비겁함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비겁함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예리한 시각이 정말 궁금합니다. 대통령의 입에서 사과라는 단어가 떨어지는 순간 국가안보회의실은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주변국을 향한 유감 표명 그리고 군사작전의 중단 지시, 그것은 파멸로 치닫는 국가를 구하려는 최고 경영자의 필사적인 결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채 1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무거운 의자가 바닥을 긁으며 밀려나는 거친 소리였습니다. 혁명수비대의 최고위 장성 아흐마드 바이디 사령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화려한 훈장이 달린 군복을 입은 그는 대통령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분노를 토해냈습니다. 이 방에서 가장 압도적인 무력을 쥐고 있는 군부의 수장은 선거로 선출된 국가 원수를 향해 최소한의 예의조차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상을 내리치며 대통령의 유화 정책이 국가의 존엄을 짓밟는 반역행위라고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타협도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자신의 참모와 군 지휘관들에게 둘러싸여 철저히 조롱당하고 짓밟히는 이 끔찍한 하극상의 현장. 이것은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국가를 대표해 평화를 선언했던 대통령은 불과 몇 분 만에 자신의 군대에게 포위된 인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도대체 누가 명령했는가? 선거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한 대통령의 뺨을 치고 그의 공식적인 외교 선언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무소불위의 권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혁명 수비대 장성들의 등 뒤에는 이란의 진짜 지배자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 네이의 거대한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장성들이 대통령을 향해 이빨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최고 지도자가 그것을 허락하고 조장했기 때문입니다. 최고 지도자는 서방 세계를 병적으로 불신하며 경제적 타협보다는 군사적 긴장이 체제 유지에 훨씬 유리하다고 믿는 인물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정권의 생존만이 존재합니다. 작년 12월 경제 붕괴로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왔을 때 정권이 무너질 뻔했던 그 공포를 최고 지도자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리롤 체제를 지키기 위해 수만 명의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학살했던 피해 기억도 생생합니다. 그는 대통령이 주장하는 경제 회복이나 제재 완화가 결국 서방의 간섭을 부르고 이슬람 정권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맹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혁명 수비대라는 사냥개를 풀어 대통령의 입을 틀어막은 것입니다. 이 복잡하고 기형적인 권력 구조를 여러분이 단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상황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한 동네에 폭력적인 깡패 조직이 있습니다. 이 조직은 밤마다 이웃집 창문을 부수고 불을 지르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견디다 못한 건물 주인이 이웃들에게 찾아가 소송만은 참아달라며 머리를 조아리고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건물 지하에 숨어있던 진짜 배우의 조직 보스가 깡패들을 시켜 건물 주인을 지하실에 감금해버린 것입니다. 보스는 깡패들에게 이웃집을 계속 공격하라고 지시합니다. 왜냐하면 동네가 평화로워지고 경찰이 순찰을 돌기 시작하면 자신의 불법적인 권력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동네가 혼란스럽고 공포에 떨어야만 자신이 이 구역의 지배자로 남을 수 있다는 그 끔찍한 논리. 지금 이란 국가안보회의실에서 벌어진 일이 바로 이와 똑같습니다. 건물 주인인 대통령은 지하실에 갇혔고 진짜 보스인 최고 지도자는 혁명수비대라는 깡패들을 조종해 끝없는 파국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 밀실의 반란은 즉각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군부의 서슬퍼런 압박에 굴복한 대통령은 자신이 내뱉은 사과를 하루아침에 거둬들여야 하는 치욕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알리 랄라사니 같은 강경파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란은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타격할 것이다.
이 오만하고 섬뜩한 선언은 이란이라는 거대한 국가의 운전대가 완전히 통제불능의 광신도들에게 넘어갔음을 전 세계에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대통령의 항복은 완전했고 군부의 쿠데타는 소리 없이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장성들이 고급 회의실에서 국가의 자존심과 끝없는 성전을 논하며 샴페인을 터뜨리는 동안 그들이 밖으로 내몰아버린 진짜 현실은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들이 내세우는 그 위대한 자존심이 국민들의 밥상 위에서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대통령이 군부의 총칼에 굴복해 서방과의 관계 정상화를 포기한 대가는 고스란히 9천만 국민의 피눈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홍빛을 띠는 1,000만 리알짜리 지폐에 주목해야 합니다. 미사일 기지를 짓고 지하 벙커를 건설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는 동안 정작 국가의 화폐 가치는 쓰레기통에 처박혔습니다. 단지 7달러에 불과한 이 새로운 지폐를 손에 쥐기 위해 시민들은 폭격의 위험을 무릅쓰고 은행 앞에 몇 블록이나 끝없는 줄을 서야 합니다. 운이 좋아서 3시간, 4시간을 기다려 3천만 리알을 손에 넣는다 해도 그것은 고작 며칠 분의 식량을 살 수 있는 푼돈에 불과합니다. 물가는 매 시간마다 미친 듯이 치솟고 현금의 가치는 얼음처럼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사실은 이란 중앙은행이 2천만 리알 지폐를 인쇄할 때 마지막 숫자형 4개를 아주 흐릿하게 인쇄했다는 점입니다. 언젠가 경제가 완전히 붕괴하면 그 형 4개를 아예 지워버리겠다는 화폐개혁의 암울한 예고편을 정부 스스로 지폐 위에 새겨넣은 것입니다. 인터넷이 끊긴 암흑의 도시, 카드 결제는 먹통이 되었고 공급망이 마비되어 수입 물가는 2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의사들은 병력을 확인할 수 없어 환자들에게 약을 주지 못하고 시장의 상인들은 물건을 팔아도 다음 날이면 가치가 반토막 나는 돈을 쥐고 절망합니다. 회의실 안에서 장성들이 외치는 승리의 함성이 밖에서는 국민들의 끔찍한 비명소리로 변환되는 마법. 혁명 수비대가 인터넷을 차단한 진짜 이유는 보안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최고 권력자가 어떻게 조종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가 경제가 얼마나 철저하게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지를 국민들의 눈과 귀로부터 완전히 감추고 싶었던 것입니다. 권력을 향한 그들의 지독한 탐욕이 한 국가를 거대한 생지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안보 회의실에서 승리를 거두고 대통령의 입을 완벽하게 틀어막았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강경하고 타협을 모르는 전사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들의 화려한 훈장과 군복 뒤에 감춰진 가장 비참하고 굴욕적인 진실을 파헤쳐야 합니다. 이란의 군부가 장악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세계 석유의 막대한 물량이 지나가는 이 좁은 바닷길은 이란이 쥐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전략적 무기이자 서방 세계의 목줄입니다. 원래 그들의 전략은 단순하고도 파괴적이었습니다. 해협을 완전히 봉쇄하여 전 세계 석유 가격을 천정부지로 끌어올리고 그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견디지 못한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을 압박해 이란에 대한 제재를 풀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2025년의 통계를 보더라도 이 해협을 지나는 석유 중 단 1%만이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따라서 이란의 진짜 타깃은 미국의 군함이나 유조선을 직접 막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에너지 공급망을 끊어 글로벌 경제에 거대한 패닉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유가가 치솟아 세계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선거에서 패배할 위기에 처해야만이라는 자신들이 원하는 양보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의 앞바다에서는 그들의 공식적인 강경 노선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기이한 일들이 조용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29일 외국인 기자의 눈에 포착된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이란 군대의 안내를 받아 나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려 90척의 유조선과 화물선이 이란의 앞바다를 자유롭게 오가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보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틀 전에는 파키스탄 외무장관이 파키스탄 국적 선박 20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하도록 이란이 허용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중국 선박 2척도 해협을 통과했다는 보고가 추가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피해 보복과 끝없는 항전을 외치면서 뒤로는 몰래 바닷길을 열어주고 있는 이 지독한 모순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란이 직면한 가장 치명적인 전략적 딜레마이자 역설을 목격하게 됩니다. 혁명 수비대가 스스로 걸어 잠근 바닷길을 다시 몰래 열어주는 이유는 단 하나, 돈이 미친 듯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란 국가 총생산의 25%가 석유 수출에 의존하고 있었고 또 다른 5% 역시 해상 수출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군사적 목적으로 해협을 틀어막으면서 그 거대한 자금줄이 단번에 끊어졌습니다. 미사일을 쏘고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하지만 굴꼬는 텅 비었고 국민들이 쓰는 화폐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알량한 통행료를 받거나 몇 척의 원유라도 밀수출하여 급한 불을 끄기 위해 파키스탄과 중국의 배를 통과시켜주는 치욕적인 타협을 몰래 선택한 것입니다. 이 기막힌 상황을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무장 강도가 은행에 침입해 인질들을 잡고 출입문을 모두 봉쇄했습니다. 강도는 밖을 포위한 경찰들에게 헬기를 내놓지 않으면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겠다고 호기롭게 협박합니다. 이 굳게 닫힌 출입문이 강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유일한 협상 카드입니다.
그런데 인질극이 며칠씩 길어지면서 강도가 배가 너무 고파졌습니다. 견디다 못한 그는 인질 중 한 명에게 샌드위치를 하나 얻어먹는 대가로 은행 뒷문을 살짝 열어 그를 도망치게 해줍니다. 다음 날에는 목이 말라 생수 한 병을 받고 또 다른 인질을 밖으로 내보내줍니다. 밖에 경찰은 헬기를 준비할 필요도 없이 배고픈 강도가 샌드위치 몇 개에 스스로 뒷문을 열고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포기하는 우스꽝스러운 광경을 여유롭게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지금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하고 있는 짓이 바로 이 굶주린 은행 강도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뒷문 열기가 이란에게 얼마나 뼈아픈 전략적 자살 행위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란이 바닷길을 몰래 열어주어 선박들이 다니고 석유가 다시 시장에 풀리기 시작하면 글로벌 석유 공급량은 일정 부분 유지되고 자연스럽게 유가의 폭발적인 상승세는 꺾이게 됩니다. 유가가 하락하면 미국과 유럽을 짓누르던 거대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사라집니다. 즉 이란은 당장 오늘 먹을 샌드위치 값을 벌기 위해 자신들이 들고 있던 가장 크고 위협적인 무기인 글로벌 유가 폭등이라는 협상 카드를 스스로 박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실패를 넘어 체제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오판입니다. 나폴레옹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는 첫째도 돈, 둘째도 돈, 셋째도 돈이라고 갈파했습니다. 강경파 장성들은 화려한 안보회의실에서 대통령을 굴복시키고 정치적 승리를 쟁취했지만 그들이 차지한 것은 돈통이 텅텅 빈 파산한 국가의 조타실일 뿐입니다. 그들의 오만한 자존심은 결국 푼돈에 팔려 나갔습니다. 이러한 모순적인 행동은 내부적으로도 거대한 균열의 씨앗이 됩니다. 강경파들은 그동안 국민들에게 외부의 적과 맞서 싸우기 위해 모든 경제적 고통을 묵묵히 감내하라고 강요해왔습니다. 인터넷이 끊기고 빵값이 2배, 3배로 뛰어도 그것은 위대한 국가적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숭고한 희생이라고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지휘부 스스로가 그 알량한 자존심을 버리고 뒷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국민들의 억눌린 분노는 폭약처럼 터져나갈 것입니다. 아무리 두꺼운 벽으로 정보의 흐름을 막고 인터넷을 차단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다 해도 굶주린 배와 텅 빈 지갑이 보내는 명백한 고통의 신호마저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명령체계는 무너졌고 경제는 심정지 상태에 빠졌으며 위대한 성전이라는 전략은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썩어 들어가는 이란의 깊은 내상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혁명수비대의 이 모순된 행동, 즉 겉으로는 피해 전쟁을 외치면서 속으로는 해협을 몰래 열어주는 이 기막힌 상황을 두고 전 세계 전략가들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두 가지 상반된 시나리오를 마주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혁명수비대가 국가의 완전한 파산을 막고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굴복하며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것이 일종의 거대한 기만전술이며 당장의 현금을 확보해 상상하기 힘든 규모의 전면전을 준비하기 위한 고도의 시간 끌기 전략이라는 분석입니다. 여러분은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국제뉴스의 흐름과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을 지켜보신 여러분의 예리한 시각이 필요합니다. 혁명수비대가 단순히 굶어 죽지 않기 위해 굴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더 끔찍한 전면전을 위해 숨을 고르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존을 위한 굴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생존을 거대한 전면전을 위한 시간 끌기라고 생각하시면 전면전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통찰력 있는 분석을 기다리겠습니다. 테헤란의 캄캄한 대통령 집무실에서 뽑혀나간 인터넷 랜선 하나가 6,000km 떨어진 대한민국 서울의 심장부를 어떻게 멈춰 세우는지 추적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이란 내부에서 벌어진 권력의 암투와 군부의 소리 없는 쿠데타, 그리고 모순에 빠진 전략적 딜레마를 목격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사건이 도미노처럼 쓰러지며 만들어내는 다층적인 연쇄 파급 효과를 분석할 차례입니다. 이란의 지휘체계가 이성적인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극단주의 장성들이 국가의 조타수를 절대적으로 틀어주는 순간 그들의 내부 붕괴는 결코 중동 사막의 모래바람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끔찍한 시나리오는 경제적 생존을 위해 몰래 선박을 통과시키던 혁명수비대의 얄팍한 타협마저 내부 권력 투쟁으로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강경파 군부가 정권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봉쇄라는 자폭 버튼을 누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1차적인 충격파는 국제 유가 시장의 전례 없는 패닉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핵심 동맥이 끊어지면서 배럴당 유가가 200달러 혹은 300달러를 돌파하는 것은 순식간의 일일 것입니다. 2차 충격파는 글로벌 공급망의 완전한 마비입니다. 단순히 주유소의 기름값이 오르는 것을 넘어 모든 공산품의 생산 비용과 해상 운송 비용이 통제불능의 상태로 치솟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파멸의 쓰나미를 가장 앞자리에서 정통으로 맞게 되는 곳이 바로 수출 주도형 국가이자 에너지 절대 의존 국가인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국가에서 사용하는 원유의 70% 이상을 중동에서 들여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지탱하는 자랑스러운 기둥인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산업은 모두 막대한 에너지를 쉴 새 없이 집어삼켜야만 돌아가는 거대한 괴물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닫히고 중동의 백길이 막히면 한국으로 향하는 초대형 유조선들의 항로는 즉각 마비됩니다. 이는 단순히 기업의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장의 기계들이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해 가동을 멈추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길 것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은 생산 원가를 맞추지 못해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거리는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들로 넘쳐날 것이며 물류비 폭등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밥상머리 물가를 융단 폭격할 것입니다. 치솟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서민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밀어낼 것이 자명합니다. 이 치명적인 구조적 취약성을 우리가 매일 겪는 일상적인 상황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마치 최고급 첨단 설비와 세계 최고의 요리사를 갖춘 화려한 미슐랭 최고 등급 레스토랑과 같습니다. 이 식당 안에는 최고의 음식들을 쉼없이 만들어낼 완벽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하고 화려한 식당에는 단 하나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식당으로 신선한 식자재가 들어오는 유일한 골목길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가슴에 품은 예측 불가능한 강도단이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식당 안에서 아무리 훌륭한 요리를 만들 준비가 돼 있고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린다. 한들 강도단이 자신들의 기분이나 내부 싸움에 따라 그 골목길을 콱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 최고의 식당이라도 단 며칠 만에 재료가 바닥나 문을 닫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총을 들고 서 있는 호르무즈 해협이 바로 그 골목길이며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 시스템은 이성적 판단을 상실한 채 붕괴해가는 독재 정권의 변덕에 그 생명줄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셈입니다. 다시 테헤란으로 시선을 돌려 이 길고 어두운 정치 스릴러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려보겠습니다. 국가안보회의실에서 장성들이 무력으로 대통령을 굴복시키고 통신망을 끊었을 때 그들은 스스로 승리의 축배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폭력으로 통치하게 될 국가는 이미 맥박이 멈춰버린 거대한 시체에 불과합니다. 인터넷이라는 문명의 빛이 완전히 차단된 채 9천만 명의 이란 국민들은 캄캄한 정보의 감옥 속에서 짐승처럼 끔찍한 생존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통신 마비로 처방전을 내리지 못해 눈앞에서 환자들이 죽어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아야 하고 부모들은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된 탓에 아이들에게 먹일 빵 한 조각을 구하지 못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와 위대한 이슬람 혁명이라는 거창하고 숭고한 명분 아래 저질러진 이 모든 폭력과 만행은 결국 소수의 극단주의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과 통제력을 잃지 않기 위해 국가 전체를 볼모로 잡은 거대한 사기극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국가의 경제를 파괴하고 국민의 생존권을 박탈한 수뇌부의 끝없는 탐욕은 결국 그들 자신마저 피할 수 없는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란의 대통령 마수드 페제시키안의 몰락을 분명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그는 미국의 최첨단 스텔스 폭격기의 맹폭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정교한 암살 공작에 당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충성하고 지휘해야 할 국가 시스템 내부에서 자라난 지독한 암세포 혁명수비대와 최고 지도자의 권력욕에 의해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결말은 우리에게 안보와 권력에 대한 아주 잔혹하고도 명백한 진실을 속삭입니다. 한 국가를 무너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적은 결코 국경선 밖의 적대 국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체제의 가장 깊숙한 내부의 또아리를 틀고 있는 썩은 권력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치열한 전쟁은 중동의 뜨거운 사막이나 전투기가 날아다니는 상공에서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전쟁은 이미 인터넷 접속이 완전히 끊어진 채 철저한 고독과 무력감 속에서 무너져 내린 대통령의 캄캄한 집무실 안에서 이란의 패배로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냉철하고 현실적인 예측을 듣고 싶습니다. 테헤란의 내부 권력 투쟁이 쏘아올린 이 거대한 경제적 충격파가 호르무즈 해협의 검은 바다를 넘어 서울의 한복판에 도달했을 때 과연 대한민국은 이 끔찍한 위기를 견뎌낼 탄탄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우리 국가가 에너지 다변화와 비상 대응 시스템 등 충분한 대비책을 가지고 이 거대한 중동발 폭풍을 무사히 이겨낼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준비 완료를 구조적인 한계와 에너지 의존도로 인해 치명적인 경제 위기와 일상생활의 파괴를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아직 부족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날카로운 전망과 해안이 담긴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세계의 흐름을 읽는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